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군입니다. 오늘은 휨 저항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로는 휨 저항 구조 시스템의 정의와 종류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휨 저항 구조 시스템의 구조적 거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휨 저항 구조 시스템 중에서 특히 휨제, 일반적으로 보와 슬라브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보를 중점으로 보의 재료 및 형태에 따른 종류, 적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보, RC보라고 하죠. 철근 콘크리트 보, 그 다음에 철골보, 그 다음에 목재로 만든 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빌트업 빔이라고 하는 조립보, 그 다음에 컴포지트 빔이라는 합성보, 그 다음에 격자보, 빔그레이드라고 하죠. 이 격자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 계획에서 필요한 쉼 저항 구조 시스템의 사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순서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쉼 저항 구조 시스템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쉼 저항 구조 시스템이란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어떤 단면을 가진 단일 부재 또는 이들과 예를 들어서 기둥과 같이 엮여져서 강접 형태로 엮여지거나 힌지로 엮여져서 골조를 만들죠. 그래서 이들 골조가 형성된 이들 골조가 각종 하중을 받을 때 부재축에 대해서 휘어지려는 변형을 통한 강한 휨강성, 이 중요한 거죠. 휨강성으로 내력에 대해서 외력에 대해서 작은 변형과 함께 큰 변형이 이루어지면 안 되죠. 그 작은 변형, 예를 들어 처짐, 이런 작은 처짐과 함께 안전하게 저항하는 구조 시스템을 우리는 휨 저항 구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휨 저항 구조 시스템의 부재, 휨제로는 바닥판을 구성하는 슬라브, 그 다음에 보가 있겠죠. 보 중에서도 기둥과 기둥을 강접 형태로 연결되는 큰 보, 거더라고 하죠. 거더라고. 그 다음에 그 큰 보와 큰 보 사이를 연결해 가면서 슬라브를 구획하는 작은 보, 빔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휨제는 어떻게 보면 기둥도 힘을 받고요. 기둥도 힘을 받고 어떻게 보면 벽체도 힘을 받고 수직재도 힘을 받지만 오늘은 보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슬라브의 구성, 그 다음에 보의 구성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휨저항 구조 시스템은 외력에 대하여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파괴가 되지 말아야 되죠. 강도상으로. 그래서 파괴가 되지 않는 강도 한계 상태를 만족해야 됩니다. 강도 한계 상태를. 그 다음에 사용성 한계 상태를 만족해야 되는데 먼저 강도 한계 상태의 대표적으로는 휨제이기 때문에 휨 모멘트 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단 강도, 그러니까 휨 모멘트에 대해서도 저항을 잘 해야 되고 전단에 대해서도 잘 저항을 해야 한다는 게 강도 한계 상태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용성 한계 상태는 처짐, 그 다음에 변형, 진동, 균열, 내구성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한계 상태를 만족하게끔 구조 설계 기준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엔지니어들이 그 두 가지 한계 상태를 모두 만족하게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그림에 어쨌든 이 빔이라고 하면 이 빔, 단순보 형태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외력에 의해서 외력이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으로써 하중이 그렇죠? 여기 하중이 외력에 해당되고 그 또한 하중으로 인해 생기는 지점의 발력, 그렇죠? 이 발력도 외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외력은 하중 플러스 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외력을 통해서 부재는 외부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이걸 저희는 휨 모멘트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휨 모멘트의 구조물은 한계 상태를 만족을 하려면 내부 발력이 생깁니다. 그 내부 발력이 생겨서 평형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응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 휨 모멘트와 내부 휨 응력이 평형 상태를 이루어서 어떻게 보면 휨 저항 구조 시스템은 강도 한계를 만족시키고 사용 한계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휨부재란 그럼 무엇이냐? 휨부재는 어떻게 보면 그 바닥판을 형성하는 부재로서 대표적인 게 슬라브가 있죠. 그죠? 슬라브가 있는데 슬라브는 일단 면재입니다. 그죠? 면 요소죠. 그죠? 휨 부재로서 면 요소에 해당되는 게 슬라브고요. 이에 비해서 빈과 겉어는 천형 부재죠. 그래서 선재입니다. 그죠? 이게 크게 이제 다른 거죠.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슬라브는 하중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슬라브를 통해서 통해서 보에 전달이 되죠. 보에 전달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슬라브는 아무래도 작은 휨을 받고요. 이에 반해서 힘이 집중되는 슬라브를 통해서 많은 힘을 받고 있는 보는 어떻게 보면 많은 하중을 받는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슬라브는 어떻게 보면 전단부강을 안 한다. 일반적으로. 그 대신 보는 많은 힘을 받는 쉼재이기 때문에 전단부강근이 들어간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쉼부재는 적절한 지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가로 방향으로 설치된 부재죠. 아래 그림과 같이 가로로 놓여서 그 바닥판을 구역을 하죠. 그렇죠? 건축 계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로 방향으로 설치된 이름 쉼재들은 이 그림에서와 같이 수직 방향, 부재축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로로 놓인 쉼재가 직각 방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무슨 그 중력 하중이라고 하는 뭐 데드로드, 그 다음에 라이브로드 같은 거를 받겠죠. 그런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력 방향의 힘들이 이 가로로 놓여진 쉼재를 통해서 힘이 어떻게 보면 가로로 이렇게 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트는 거죠. 그죠? 90도로 방향을 틀어서 이것들이 다시 지점으로, 그죠? 다시 이제 원위치의 그 직각 방향의 힘으로 전달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어떤 구조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조하는 시는 분들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직각 방향의 힘을 90도로 틀어서 다시 지점으로 90도로 전달한다는 부재로 본다면 쉼재는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부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쉼재는 다시 정리하면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을 휘응력, 그렇죠? 뒤에서 설명하겠죠. 휘응력과 전단 능력을 통해서 가로 방향으로, 그렇죠? 가로 방향으로 세로인 힘을 전환시킨다. 그래서 받침부로 전달시키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보라고 한다면 보의 지지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단순보, 그 다음에 캔틸레버보, 내민보, 갤버보, 그 다음에 연석보 등으로 또 그 보의 지지조건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보 형태를 먼저 살펴보면 이게 단순보 형태를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도 보로도 만들 수 있고 뭐 철골 보로도 막 여러 가지 보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조립식 구조, 그렇죠? 그 가구식 구조라고 하는 철골보로 단순보 형태를 만들면 아시겠지만 그 휨 모멘트가 크게 나오는 부분에서 단면이 커지는 거죠. 그죠? 휨 모멘트가 작게 나오는 부분에서는 단면이 작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다시 밑에와 같이 단순보는 중앙부의 휨 모멘트가 크기 때문에 중앙부의 단면은 크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단부 쪽에 휨 모멘트가 작은 쪽에 그 단면은 보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보 형태의 효율적인 철골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보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단순보는 한쪽 끝의 지점이 회전단이죠. 회전단이고 다른 한쪽의 지점이 이동단으로, 그렇죠? 이동단으로 지지된 보를
우리는 단순보라고 하고 영어로 심플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에서 휨 모멘트가 크게 발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고 그래서 철골보로 구성할 경우에는 휨 모멘트의 크기에 따라 단면의 크기를 변화시켜 구조적인 효율성을 꾀하는 것이 그죠? 좋습니다. 그죠? 꾀하는 것이고 철골보는 이렇게 단면을 효율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구조의 중량이 줄어들 수 있고 그죠? 효율적인 구조 시스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PEB 구조라는 거 있잖아요. 보하고 기둥하고 휨 모멘트의 크기에 따라서 테이퍼지게 그래서 변단면으로 설치되는 PEB 구조도 뭐 어떻게 보면 구조적 효율성을 꾀한 철골 구조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보 형태의 철근 콘크리트로 배근할 경우에는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거푸집을 그렇게 짤 수가 있습니다. 하부 거푸집을 짜서 단부 쪽 중앙부 쪽에 예를 들어 단면을 크게 하고 그리고 단부 쪽에 단면을 작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는 하지 않고 왜냐면 거푸집의 제작이라든지 뭐 동바리를 또 거치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볼륨이 크고 단부가 작다고 이렇게 건축 미적으로 또 이렇게 조형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예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양으로 보통 많이 컨트롤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면에 철근양으로 컨트롤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단순보 형태의 철근 콘크리트 모형 같은 경우는 철골과 마찬가지로 위치별로 단면의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보의 단면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휨 모멘트의 크기에 따라서 철근을 그렇죠? 단순보의 같은 경우는 단부보다 중앙부에 많이 배근하는 식으로 그렇죠? 인장 철근량을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과 같이 이게 단순보죠. 여기 단순보인데 단순보에 예를 들어 등분 파종이 작용하는 경우에 중앙부가 마찬가지로 휨 모멘트의 양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철근량을 많이 넣고요. 9대의 HD 22mm 철근량을 넣었다고 치면 단부 쪽에서는 그렇죠? 줄여주는 거죠. 단부 쪽에서는 이렇게 줄여주는 형태로 인장 철근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캔틸레버보는 아시겠지만 한쪽 지점이 고정단이고요. 고정단이고 다른 한쪽이 자유단인 돌출되는 보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같이 철골보로 구성할 경우, 그렇죠? 철골로 구성할 경우 등분 파종이 작용하는 경우 단부로 갈수록 어떻게 죠? 휨 모멘트 장이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정단 쪽에서 많은 큰 단면, 그렇죠? 큰 단면이 필요하고 단부로 자유단 쪽으로 갈수는 작은 단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 캔틸리버 형태의 효율적인 철골보로 또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보면 휨 모멘트가 큰 쪽에 단면 사이즈가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은 단면인 경우에는 철근량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캔틸레버는 고정단에서 휨 모멘트가 크게 발생하고 자유단의 쪽으로 보면 휨 모멘트가 작게 발생하기 때문에 휨 모멘트에 크게 맞춰서 단면 개수라고 하죠. 단면 크기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보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한번 마찬가지로 철근 콘크리트의 캔틸레버는 단면을 일정하게 할 경우에 철근량을 조정을 하죠. 근데 이것도 캔틸레버니까 휨 모멘트가 어떻게 되죠? 등분 파종을 받는 경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본 모멘트가 걸리죠. 그래서 상부 쪽의 철근이 인장 철근량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부 쪽에 BB 섹션에서는 그 9대의 HD22mm 철근량 많이 있는 반면에 이 단부 쪽에서는 5대의 22mm로 줄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뭐 물론 그 캔틸레버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저렇게 줄여주지 않고 9대의 철근을 쭉 빼주기도 많이들 하죠. 시공성이라든지 인잔철근 정착 때문에서라도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줄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캔틸레버 형태의 철근 콘크리트 보의 경우에는 철골보와 마찬가지로 위치별로 단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죠. 이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면을 여기 자유단에서는 적게 하고 고정단으로 갈수록 이렇게 테이퍼지게 그렇죠? 이렇게 슬라브든 보든 테이퍼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보의 단면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철근 양을 휘 모멘트의 크기에 따라 자유단보다는 고정단 쪽에 많이 배근하는 식으로 해서 인장 철근양을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엔 내민보가 있죠. 내민보는 아시겠지만 밑에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내민보는 여기 단순보라고 치면 여기 A와 B가 단순보의 한쪽만 또는 그림과 같이 양쪽 지점으로 넘어서 내민 거 볼을 이렇게 캔틸리버 형태로 내민보를 우리는 그 내민보 그렇죠? 내밀어져 있는 볼을 내민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하중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휘모멘트가 지점 부분에 캔틸리버 때문에 지점 부분에 이제 크게 나오죠. 부모멘트 크게 나오고 여기 중앙부에는 이제 정모멘트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단면의 형태를 키우거나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인장 철근의 배근량을 조절하는 식으로 설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엔 또 겔버보라는 게 있죠. 독일의 겔버라는 사람이 이제 그 명칭을 따서 많이 했다고 해서 겔버보가 있는데 이거 잠깐 읽어볼게요. 겔버보 밑에 겔버보의 구성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내민보 형태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보가 이렇게 결합된 형태죠. 그래서 겔버보는 정정 구조물이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보면 N개의 지점을 가진 부정정 연속부에 n-1개의 힌지를 넣어서 정정보를 만든 거. 어떻게 보면 겔버보.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평형 조건식 3개만으로 단면력, 휘모멘트도나 전단력도를 그릴 수 있는 거. 그죠? 그리고 휘모멘트나 전단력을 산정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보통 내민보와 단순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보를 우리는 또 겔버보라는 명칭으로 불러서 잠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들이 이제 격자부입니다. 빈그레이드 격자부인데 보통 이 격자부는 두 방향성으로 어떻게 보면 지지부에 볼을 연결하는 형태죠. 읽어보겠습니다. 격자부 시스템은 아래 그림과 같이 볼을 이 방향의 그리드형으로 보내는데 강접 형태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드형으로 강접합한 것으로 중력 하중에 대해서 이 방향 휨 저항 구조 시스템을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는 이런 바닥보의 처짐을 작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격자부로 인해서 방향을 이방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격자부를 구성하는 보의 단면을 작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위에 쳐다본 거죠. 격자부가 양쪽에 이제 지지점이 있다고 치면 그렇죠? 이쪽에 이제 지지점이 있다고 치면 이 지지점이라는 건 월일 수도 있고 뭐 기둥일 수도 있죠. 이런 쪽에 이제 기둥이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기둥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둥이 그리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 기둥이 있고요. 이렇게 이런 기둥이 있다고 하거나 어쨌든 이게 지지부죠. 지지부가 있을 때 볼을 보통 일방향 단변 방향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이렇게 단변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보내는데 격자부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변 방향으로 격자 형태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이 이게 수직 부재인 보도 강접 형태로 연결되고 이쪽으로 그 가로인 짧은 방향의 보도 강접 형태로 연속으로 이렇게 형성시키는 보를 우리는 격자보라고 하고요. 격자보의 특징은 이 장변 방향의 보와 단변 방향의 보가 만나는 부분, 그렇죠? 이 만나는 부분의 처짐이 그죠? 양방향으로 강접화 시켰기 때문에 연속되기 때문에 처짐이 같습니다. 그죠? 여기 이 절점에 이 처짐이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가 한 방향으로 힘을 보통 다 보내는데 격자보로 할 경우에는 이방향성
방향으로 힘을 보낼 수 있어서 효율적인 구조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요즘에 또 건축적으로 트렌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천장을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실링을 안 하는 게 또 요즘 트렌드라, 예를 들어서 뭐 천장을 실링을 한다 그러면 위에 이제 그 바닥 구조가 어떤 것인들 뭐 상관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실링을 이렇게 그렇죠? 노출시킨다는 의미로 본다면 각 보의 형태가 어떤 구조의 조형적인 미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격자보 형태도 어떻게 보면 그쪽 구조의 조형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이 격자보와 비슷한 것이 슬라브죠. 그렇죠? 슬라브도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앞에서는 보가 격자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슬라브는 면재입니다. 그렇죠? 면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력 하중을 지점에 전달하는 면 요소로서의 힘 저항 구조 시스템, 그렇죠? 힘 저항 구조 부재로 보통 저 슬라브 위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데 하그것들이 경계 요소에 있는 빔이나 거더 또는 기둥이나 벽체에 어떻게 어떻게 전달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계 지지 조건이 뭐 고정이냐 핀이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사변 지지냐 또는 3변 지지냐 2변 지지냐 이런 거 있다는 경계 지지 조건. 그 다음에 하중 조건. 그렇죠? 하중이 뭐 등분파 하중이냐 뭐 집중 하중이냐 뭐 사다리꼴의 하중이냐 삼각형 꼴의 하중이냐 이런 것들을 있죠. 그 다음에 슬라브의 형상이 이렇게 장방향의 어떻게 보면 슬라브냐 삼각형의 슬라브냐 뭐 다른 또 형태의 슬라브냐 원형 슬라브냐에 따라, 그리고 또 이런 배근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힘의 전달 메커니즘이 바뀐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장방향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격자보의 형태죠. 그죠? 어떻게 약간의 격자보 형태로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제로서 이 방향성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 강의 자료, 유튜브 자료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를 얘기했고, 여기 보면 슬라브의 하중 전달이라는 동영상 자료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바닥 평면 구조계에서도 또 한번 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밖에도 뭐 콘크리트 구조물의 종류라든지 라는 강의 자료 또는 슬라브의 백은 편이라는 강의 자료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여기서 한번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호를 중심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휘임 저항 구조 시스템의 구조적 거동, 그렇죠? 구조적 거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휘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휘어지면서, 그렇죠? 휘어진 거를 통해서 수직 방향의 하중을 가로 방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다 이렇게 전달을 시켜서, 그렇죠? 지지점에 내린다고 했죠. 그러면서 보에는 휘응력이 생깁니다. 그죠? 휘응력이 생기고, 이 휘응력은 뭐 아시겠지만 어떤 이거 부재축이라면 부재의 어떤 중립축을 기준으로, 그죠? 한쪽에는 압축응력이 누르는 힘이 어떻게 보면 부재축 방향으로, 한쪽으로는 인장응력, 그죠? 인장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죠? 역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왼쪽 그림은 정모멘트가 걸리는 쪽에서는 중립축을 기준으로 하부에 인장 응력이 생기고 상부 축에는 압축 응력이 생기는 거고, 오른쪽의 그림은 부모멘트가 걸리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더의 단부 쪽이죠. 이거는 중립축을 기준으로 상부에는 또 인장 응력이, 그죠? 휨 모멘트도가 그려지는 쪽, 그죠? 그려지는 인장의 하부에는 압축력이 작용하고, 이게 특징이고요. 중립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인장력과 압축력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중립축을 기준으로 연단으로 갈수록 그 보의 상부 연단이나 하부 연단으로 갈수록 선형적으로 커지는 또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휘응력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직응력이죠. 그죠?
그래서 보의 응력은 휘응력이라고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중립축을 기준으로 한쪽에 압축응력, 한쪽에 인장응력이 공존하는 응력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 어떻게 보면 단면에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죠? 수직응력과 인장응력이 공존하는 것이 보의 응력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응력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응력, 스트레스라는 것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뭐냐? 노멀 스트레스, 수직응력과 전단응력, 쉬어 스트레스 딱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고 그 수직응력에는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으로 나눠지고 그렇죠? 그래서 휘응력은 엄밀히 보면 수직응력이다라는 거. 근데 휘응력이라고 그냥 부르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참고로 비틀림 응력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것도 따로 응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비틀림 응력은 일종의 전단 응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개, 전단 응력과 수직 응력 딱 두 가지만 존재하는 거고 보에는 그것들이 중립축을 기준으로 공존하고 있다. 그죠?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약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응력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 중앙부에 낭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재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그 연단에 있는 가장 센 인장응력, 그렇죠? 인장응력 또는 압축응력에 준해서 부재의 크기가 결정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부에는 이렇게 재료를 좀 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습한 구조에서 효율적인 구조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다시 보의 휨 모멘트에 대한 응력을 휘응력이라고도 부르는데 실제로는 단면의 수직응력으로서 이런 것들은 중립축을 기준으로 인장 및 압축 응력이 중립축을 기준으로 공존하는 형태를 말한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역학적으로 저희가 많이 그 학생 때 배웠던 공식이 있죠. 그렇죠? 요 공식. 요 공식에 의하면 휘응력은 어떻게 보면 휨 모멘트와 곡률의 관계식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나오는데 휨 모멘트가 클수록 응력은 큰 거죠.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 분모에 있죠. 2차 모멘트에, 그러니까 단면 2차 모멘트에 반비례하고. 그런 게 무슨 말입니까? 단면 2차 모멘트는 부재가 클수록 단면 2차 모멘트가 크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설명했듯이 어떤 중립축을 기준으로, 그렇죠? 연단으로 갈수록. 거리를 y라고 할 때 연단으로 갈수록 선형적으로 변하는데 연단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표적으로 두 번째 응력, 직사광포의 전단 응력을 한번 쉐어 스트레스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쉐어 스트레스는 이것도 많은 그 학생 때 많이 이제 외웠던 공식이죠. 타우는 I B분의 VS, I는 단면 2차 모멘트, B는 보의 폭, V는 여기에 작용하는 전단력, S는 어떻게 보면 도심에서 중립축에서 어느 위치에 그 응력을 전단 응력을 구한다. 그럼 여기 빗금친 부분 있죠? 좀 진하게 친 빗금친 요 부분에 어떻게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1차 모멘트, 그렇죠? 바깥쪽 면적의 단면 1차 모멘트를 우리는 S라고 하죠. 학생 때들 많이들 외우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보면 전단 응력은 여기 단면이다 보면 중앙부가 가장 세죠. 그렇죠? 여기 중앙부가 가장 세고 연단으로 갈수록 거꾸로 휘응력과는 반대로 작아지죠. 이런 직사각형 보에는 그래서 중앙부가 전단 응력이 크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사각형 단면에서 전단 응력 타우는 어떻게 보면 전단력 V에 평행하게 작용하고 전단력 V에 평행한다는 건 단면에 그렇죠? 단면에 전단 응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르는 힘이잖아요. 단면을 자르는 힘 때문에 전단 응력 자르는 힘에 평행하게 그렇죠? 평행한 게 전단 응력이죠. 작용하고 전단 응력의 분포는 보폭에 따라 균일하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보폭에 따라서 균일하다고 직사각형 보는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요소의 어느 단면에 작용하는 어떤 단면에 작용하는 전단 능력은
요거 같은 건 뭐 여기가 있죠. 전달 능력은 그 면의 직각 면의 크기가 같은 전달 능력이 동반한다. 이건 뭐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전달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달 능력이 여기 생기잖아요. 여기 이 부분에 전달 능력이 크기가 요거라면 여기에 직각 방향, 이거 직각 방향의 단면이라고 하면 여기에도 전달 능력이 동일한, 그렇죠? 여기서 자르는 전단 타우와 여기서 자르는 전단 능력이 동일하다. 그렇죠? 역학적으로. 그리고 임의 단면의 임의 위치에서 전단 능력 타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기했듯이 전단력, 단면 2차 모멘트 I, 그 다음에 단면의 폭, 그 다음에 위치별, 어떤 위치별 바깥쪽 면적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알아야 한다는 거 한번 역학 시간에들 배우시지만 한번 챙겨봤습니다. 요번에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조 시스템의 힘 저항 구조 시스템의 구조적 거동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의 연속성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연속보다 또는 연속보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역학적 힘의 흐름이 달라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아래 그림을 보면 여기 뭐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해도 되고 뭐 지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왼쪽 보와 아래쪽 보가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불연속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요. 여기 하중들이, 그렇죠? 등분 하중이 여기서는 이렇게 작용한다고 보면 그것들이 여기는 어떻게 보면 불연속이기 때문에 여기 하중은 이 빔에, 오른쪽 하중은 이 빔에 따로따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단순보 형태로 교동을 하겠죠. 그렇죠? 단순보 형태로 여기가 뭐 오메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8분의 오메가 L제곱, 그리고 스판이라 그러면 작용하고 여기도 이렇게 작용하고 따로따로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집중하중으로도 꾹 누르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단순보 형태로 또 거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P하중이라고 P면 4분의 PL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힘 모멘트를 나타내는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통 이제 여기서는 핀 구조라고 보면 되죠. 단순보 형태의 핀 구조가 두 개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불연속보는 한쪽 보에서의 휨 처짐이 일어나도 여기 인접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연속보는 다르죠. 연속보는 한쪽 보의 휨이 인접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이 지점 부분의 강성이 높아지고 그렇죠?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연속보는 한쪽 스판에서 휨 변형이 일어나면 다 인접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한쪽 경관에만 하중이 작용하면 어떻게 보면 인접보를 포함한 어떻게 보면 전체 길이가 저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보시죠. 아래 그림에서 보면 이 연속보인데 연속보라고 하면 여기 중앙에 집중하중이 그렇게 작용을 했죠. 중앙에 집중하중 꾹 누르면 이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접보의 강성으로 인해서 인접보도 이렇게 처지죠. 그렇죠? 하중이 작용하는 경관에 보도 쉬지만 그 인접하는 보도 쉬면서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점 부분에서 휨 모멘트가 부 모멘트가 발생하죠. 그렇죠? 여기 단순보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핀핀이니까 정 모멘트만 발생하는데 이쪽에는 연속보로서 부 모멘트가 작용을 한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보는 처짐에 대해서도 유리를 하고, 그렇죠? 유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단면의 크기 결정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유리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의 지지 메커니즘과 연속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기 보면 아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죠. 보 전체에 등분 파종이 걸렸어요. 여기 보면 여기는 뭐 핀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여기는 여기 핀이라고 보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가운데 그 지점 부분이 연속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등분 파종을 걸 때는 어떻게든 이렇게 쉽니다. 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쉬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반력이 어디 보면 요 한 스판을 기준으로 볼 때는 왼쪽 지점은 핀 구조기 때문에 강성이
적은 반면에 오른쪽 내부 지점은 연속보 효과로 해서 강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10분의 10이라는 반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쪽보다는 이쪽이, 그죠? 내부 쪽 지점이 반력이 여기 반반씩 한 거보다도 더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힘들을, 그러니까 뭐 여기 반의 하중이 요만큼 하중이 이쪽에 반력으로 작용하는 건 당연한데, 이거 더 침범을 해서 이만큼의 하중조차도 강성이 큰 내부 지점으로 힘이 몰린다. 그렇죠?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림과 같이 보호 전체의 등분파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연속성으로 인하여 내부 지점의 반력이 크게 작용하는 게 또 그 연속보의, 그렇죠? 그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앙경관에, 아래 그림이에요. 중앙경관에 예를 들어서 집중하중이 가득한 경우에는 연속성으로 인해서, 여기 연속성으로 인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하중이 작용하는 여기 중앙부, 그죠? 여기 중앙, 경관의 중앙부의 힘 모멘트가 그 불연속에 비해서 저감된다. 그죠? 여기가, 왜냐면 연속보기 때문에 여기가 부모멘트가 끌려 올라가죠. 부모멘트가 끌려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이 중앙부의 모멘트가 어떻게 보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단순보 형태라고 한다면 불연속이다. 그러면 중앙부의 집중하중이 꾹 눌러주면 어떻게 하죠? 4분의 PL이라는 그 단순보에서의 중앙부의 그 휨 모멘트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연속성을 유지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4분의 PL 값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PL이라는 값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분모멘트 때문에 어쨌든 정모멘트가 중앙부의 정모멘트가 작아진다. 그렇죠? 이런 또 구조적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연속보에서 쉼의 균등 분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연속보의 쉼 자체를 균등하게 배분하려면 먼저 첫 번째 그림과 같이 단부 스판에서 보의 길이를 줄여주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중앙부 스판, 여기서부터 여기 스판이나 여기서부터 여기 스판, 3개 스판 내부보다 단부 스판을 어떻게 합니까? 줄어들였죠. 그렇죠? 요 길이를, 그렇죠? 요 길이를 짧게 만들었죠. 여기도 여기를 짧게 만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요 크기와 요 크기를, 그렇죠? 요 크기를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하게 만들 수 있고, 요런 뜻이죠. 이런 뜻이고, 또 하나, 그래서 읽어볼게요. 어쨌든 최외단부 단부 스판을 줄여줌으로써 다른 빔과, 안에 있는 다른 빔과 빔의 휨과 동일한 만큼의 휨 모멘트를 작용함으로써 어떤 균일한 단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비해 또 하나, 아래 그림, 이 단부 쪽에 스판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캔틸레버를 했죠. 그렇죠? 동일한 스판에 단부 쪽만 캔틸레버를 냈어요. 그렇죠? 짧게. 그러면 또 이렇게 부모멘트가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그렇죠? 균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단부에 캔틸레버를 적용할 경우 여기 캔틸레버의 역회전으로 인해서 외단부 경관의 휨 모멘트와 다른 보의 휨 모멘트를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등분파중을 작용할 경우 또 이 분모멘트와 정모멘트의 크기를 또 동일하게 하면 더 효율적인 구조 시스템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철골보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철골보를 균일 단면보로 설계할 경우, H형광 같은 균일 단면보로 설계할 경우 부모멘트든 정모멘트든 어쨌든 큰 쪽의 모멘트로 인해서 단면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면 정모멘트 크기와 부모멘트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가장 효율적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조건이 어떻게 등분파 하중이 작용할 경우에는 요 스판이 예를 들어서 L이라고 할 때, 그죠? L이라고 할 때 요 캔틸레버 길이를
어느 정도 하면, 그죠? 요 정 모멘트와 부 모멘트가 동일하게 될까요? 자, 요거는 역학적으로는 3분의 1이죠. 그죠? 3분의 1의 캔틸레버 길이를 내면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이런 값들이 나온다. 이게 이제 역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역학적으로 여기 이제 뭐라 그러죠? 밸런스 빔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균형이 잡힌 보라고 균형보라고 명칭을 부르기도 하던데 이렇게 이런 거 한번 또 참고적으로 또 이해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격자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 왼쪽 그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하는 단순 평형보입니다. 이렇게 이 지점이 여기 있다고 할 때 평형으로 이렇게 보를 보내고 그러면 이제 각 보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이 보만 평형보만 그 밴딩 그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이 직각 방향으로 그렇죠? 직각 방향으로 보를 또 이렇게 보는 게 격자보죠. 그렇죠? 격자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양방향으로 힘이 어떻게 한다?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평행보는 한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보만 휘어지면서 하중에 저항하지만 중력 방향 하중에 이 격자보는 횡단보라고 할게요. 횡단보를 평행보 사이에 강접 형태로, 저희 강접입니다. 이렇게 쭉 강접으로 연속성으로 직교하여 삽입함으로써 하중의 일부를 어떻게 보면 직교보에 여기 같이 받는 거죠. 그렇죠? 직교보에 강접적으로 부과하여서 단일 하중에 대해서 이방향성으로 힘을 분산함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구조적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게 또 격자보입니다. 격자보의 하중 전달을 할 수 있고요.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일단 조건이 격자보는 강접 형태로 연결돼야 된다. 이게 한 부재로 강접으로 연수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변 방향으로 물론 그렇죠? 연수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인트 부분에서 그렇죠? 다 처짐이 똑같이 발생을 하는 거죠. 처짐이 똑같이 발생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림과 같이 보호의 강성이 동일하다면 이 어떤 여기에 격자보에 작용하는 하중은 어떻게 보면 단변 길이와 장변 길이 그렇죠? 예, 경감비에 따라서 힘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분산이 됩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교차로 인해 하중을 직접 받지 않는 보들도 휘어져서 전체적으로 그렇죠? 힘 저항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변 방향의 하중이 단변 방향의 보의 하중이 집중 하중이 딱 걸려도 이게 간접적으로 어떻게 한다? 요 장변 방향의 보에도 영향을 같이 저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적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격자보의 원리인데 격자보에서 보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등간격이잖아요. 그래서 등간격 그러니까 장변 방향과 단변 방향의 어떻게 보면 경간이 스판이 똑같은 경우 피하중이 작용하면 당연히 4분의 1씩 나눠 갔겠죠. 나눠 갔는데 이게 이제 이 격자보의 그거 단변 방향과 장변 방향의 보의 길이 경간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단변 방향으로 많이 힘을 가져갑니다. 슬라브도 마찬가지였죠. 슬라브의 사변 지지 장변 슬라브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단변 방향으로 많이 그 힘을 전달을 시켰죠. 다를 경우에는 그리고 이 비가 그 변장비라고 하는 변장비가 그래서 2를 초과하게 되면 일방향 슬라브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힘들이 단변 방향으로만 힘이 전달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격자보도 장 또는 단변과 장변의 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직교하는 두 개의 동일한 빔들은 전체 하중에 2분의 1씩 부담하여 여기 왼쪽 그림 각 지지점 반력은 총 하중의 4분의 1씩 나눠 갔죠. 하지만 단면이 동일하고 빔의 길이가 달라지면 오른쪽 그림까지 달라지면 강성이 큰 길이가 짧은 빔 쪽으로 대부분의 하중이 부담되며 그렇죠? 이것들이 거의 뭐 길이가 1대 2다. 그렇죠? 짧은 거에 대해서 1, 2다. 그러면 거의 비율이 1대 8 정도로 짧은 쪽으로 그렇죠? 거의 다 9분의 8 정도 그러니까 거의 다 힘이 전달된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보도 어떻게 보면 구조적 효율을 높이려면 단변과 장변의 비가 같거나 크지 않아야지 좀 더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장방향 평면에서의 이번에는 경사 격자보를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변과 장변의 비가 크게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면 좀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장방향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에 왼쪽과 같이 격자보 형태들 이렇게 사선으로, 그죠? 사선으로 보내면 효율적이 된다는 겁니다. 사선으로 보내면 효율적이 되고, 보시면 여기 보면 어떻게, 그러니까 요 빔하고 요 빔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길이가 같아지죠. 그죠? 잔변 쪽의 경사 격자보의, 그죠? 요게 어떻게 보면 같아지고, 또 요쪽에서 입장에서 보면 요쪽도, 그렇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짧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짧아지는, 그죠? 균일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보다는 요게 효과적이다. 특히 보면 짧아지는 빔이 있어요. 짧아지는 빔이 있으면 뭐냐면 모서리 쪽에 요런 거, 요런 거, 또 요런 거, 요 빔들이 짧습니다. 그렇죠? 다른 격자보의 빔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요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서리 쪽에서는 경관을 좀 그러니까 고정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요런 빔들, 여기 연결되는 빔들이. 그래서 구조적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읽어볼게요. 장방향 평면의 경우 왼쪽 그림과 같이 세로보들은 강성의 저하로 인해서 너무 기니까 효율이 감소되죠. 그래서 두 축에 따라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여기 장스판 볼을 또 적절히 키워야 하는 좀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장방향 평면에서 경사 그리드를 적용할 경우는 보면 단부의 단경관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요거 덕분에 요게 어떻게 보면 요 보의 입장에서는 고정된 경우와 동일한 추가 강성을 얻기 때문에 요게 또 효율적이 된다는 거죠. 요런 빔들이 요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긴 스판이 아니라 요 스판의 경관으로 짧아질 수 있다는 거죠. 요것도 여기 스판. 그렇죠? 여기도 요 스판. 여기까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스판. 그렇죠? 스판을 여기 짧은 그 단부 쪽에 볼 덕분에 어떻게 보면 고정된 경우와 동일한 추가 강성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요런 또 경사 그리드를 또 사용하면 요 장방향 평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노출된 천장인 경우에는 또 이게 구조적, 조형적인 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특이하죠.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는 전 슬라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라브도 일종의 격자 형태, 격자보라고 할 수 있는데 면 요소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일정한 면 요소로 구획된 게 계속 이렇게 적층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솔리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인접돼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슬라브는 일반적으로 이방향 격자 면제를 통한 휨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지부의 하중을 전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라브에도 이렇게 미끄러지려는 휨이 작용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또 전단 능력도 작용하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전단력은 하중이 작기 때문에 보통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전단 강도로 충분히 견디기 때문에 특별한 전단 보강근, 보의 스트럭과 같은 특별한 전단 보강근을 안 넣는다는 게 또 특징이죠. 그래서 슬라브는 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인장력도 받고요. 그 다음에 압축력도 받고, 그 다음에 아래 그림과 같이 전단력도 받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조합적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연속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각 부위별로 이게 처짐의 양이 다르죠. 그래서
그 격자 면제의 힘이 작용에 의해서 부위별로 곡률의 차이가 납니다. 힘의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 슬라브는 뒤틀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뒤틀림이 발생하면서 그런 뒤틀림의 강성으로 해서 또 하중을 전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역학적으로 심플하게 편하게 풀기 위해서 이제 격자보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뒤틀림 효과는 그 좀 빼고, 그죠? 단순화시켜서 역학적으로 많이 풀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속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곡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격자 형태의 힘, 이방향성 힘을 받지만 뒤틀림 강성이 뒤틀림이 실제로 발생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슬라브는 뒤틀림 강성이 또 강하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면 슬라브는 어쨌든 교차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연속되기 때문에 곡률의 차이로 인해서 뒤틀림 강성이 있다라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그림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휨 처짐에 의해 단일 이렇게 보면 슬라브 조각들은 펼쳐진 방향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뒤틀림 모멘트가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뒤틀림 모멘트를 저항하는 강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어느 곳에 떨어지는 하중이 중앙부를 기준으로 반반씩 지지부로 전달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슬라브는 격자 형태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격자 형태 쪽에서 영 모멘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뒤틀림 강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재적으로 잉여력이 그죠? 좀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힘들이 좀 뛰어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거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챙겨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슬라브는 그 앞에 그 강의 자료가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걸 참조로 좀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보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쉼제 이 재료 및 형태에 따른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대 건설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보의 종류들은 많죠. 뭔지는 대표적으로 보면 철근 콘크리트보,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보에서 일반 RC보, PC, 프리캐스트보,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보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철골보가 있죠. 철골, 대표적으로 H형광, 많이 쓰는 H형광이 있고, 또 강관이 있고, 그렇죠? 강관도 각형 강관, 뭐 원형 강관, 그리고 플레이트, 그죠? 철 플레이트 등이 또 쓰이고요. 그 다음에 목재도 많이 쓰죠. 목재도 이제 가끔 쓰는데 현대 고강도 고성능 목재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옥에 쓰이는 중목에 대한 무거운 목재, 그렇죠? 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부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부 중에서도 노출형 합성부가 있고 매입형 합성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예전 처음 아마 동영상 자료일 겁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오랜 시간 동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 그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격자보, 그렇죠? 격자보를 한번 기하학적 형태에 따라 또는 힘의 전달 형태에 따라, 그 다음 레이어에 따라, 그 다음 지지 형태에 따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계획 또는 구조 계획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좀 더 이제 특별한, 그렇죠? 또 이런 구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근 콘크리트보, 이건 앞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종류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냥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철근 콘크리트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그렇죠?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일체식 구조라고 하죠. 일체식 구조로 해서 철근이 콘크리트로 피복되어 있어서, 그죠? 장점만 보면 내와 좋고요. 내구성, 그 다음에 처짐. 딱딱한 부재이기 때문에 처짐과 진동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철골보에 비해서는 좀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푸집을 짜서, 그렇죠? 그림에서 보지 거푸집을 짜고 동바리를 대고 콘크리트를 형상을 만들어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형상 구현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비정형 직선보뿐만 아니라 곡선보, 뭐
이런 식으로 비정형인 표면과 단면이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그 앞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종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보, PC라고 하죠. PC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래 그림과 같이 어떻게 보면 장점은 공장에서 제작되어 그쵸? 이미 만들어진 콘크리트 부재를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품질에 대한 그죠? 균질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어떻게 공기 단축에 장점이 있다고들 일반적으로 장점 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PSC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포스텐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포스텐션,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프리텐션이 있고 포스텐션이 있죠. 네, 이제 현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스트 텐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그 감내하는 현장, 저희가 적용한 감내하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에 담붑니다. 포텐셜, 요거는 이제 긴장부죠. 여기는 나중에 땡기죠. 땡기고 여기는 정착부가 보이시나요? 정착부 형태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란 콘크리트의 인장력이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에 강선을 넣어서 양단부를 나중에 이제 포스텐션 같은 경우는 강력히 잡아당깁니다. 콘크리트가 그 굳은 후에 그래서 고정시킴으로써 콘크리트의 미리 그죠? 압축력을 작용시키는 거죠. 작용시켜서 휨에 강하고 사용화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균열은 인장력이 발생할 때 많이 발생하니까 균열을 제어하는데 효율적으로 만든 구조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형광을 이용한 철골 모멘트 장골조, 그렇죠? 철골 구조로 넘어가는 거죠. 철골보.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철골 구조라고 하면 H형광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죠? H형. 이유는 뭐 가장 보편화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H형광이고 지성형광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개발되어 있고 그 H형광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계 방법론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져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이 개발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H형광은 폐단면이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개방된 단면이기 때문에 접합부가 되게 어떻게 보면 수월하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H형광을 형광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 거죠. 다량으로 많이 생산을 해서 또 다른 형광보다 같은 무게 대비 쌉니다. 그 이유는 뭐 어떻게 보면 다량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중량에서도 싼 형광이 될 수 있죠. 뭐 그런 시장 논리상 H형광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스판, 그렇죠? 장경관에 이제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높은 층고에 또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 동바리를 많이 대야 되잖아요. 그 다음 높은 경우는 또 시스템 동바리를 막 다 설치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가설 구조물의 양이 너무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층고가 높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보면 층고가 높은 경우에는 밑에 동바리가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이런 조립식 철골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시공적인 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는 조립식 구조로 어쨌든 시공이 편의성이 이제 도모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 관리가 또 좋아질 수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노무비들이 뭐 목수 거푸집 관련돼서 그런 그렇죠? 목수나 그 노무비가 또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편하고 또 공기 단축에 유리하다고 많이들 하죠.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장경관, 얼마 정도를 장경관이라고 하냐? 이것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특수 구조라고 해서 구조안전심의를 받는 스판이 20m를 넘는 거죠. 그렇죠? 20m를 넘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장경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어느 정도 장경관을 이룰 수가 있느냐?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것도 구조 엔지니어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적용하는 게 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뭐 10m 이내 정도 쓴다 뭐 이런 얘기 책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10m 넘으면 조금 철근 콘크리트 보는 조금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도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등분파 하중을 받는 경우 철골보 같은 경우는 한 15m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5m 이내면 철근 콘크리트 등분파 하중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철근 콘크리트는 그렇죠? 15m 정도는 철근 콘크리트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프리캐스트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좀 넘어가고, 그럼 포스텐션은 저희가 보통 국내에 이렇게 적용한 사례들 보면 장경관으로 한 35m 정도까지는 많이 썼습니다. 내외에 그 앞뒤로 35m 내까지는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뭐 35m 정도는 지금 적용한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그거 조금 이상인 경우도 좀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40m 근접으로 갈 때는 좀 위험하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텐션도 어떻게 보면 장경관에 좀 유리한 어떻게 보면 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철근 콘크리트를 15m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이상 넘어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골을 권장합니다. H형광 철골로 권장을 하고, 근데 이게 또 철골도 휨 부재이기 때문에 아주 큰 장경관으로서는 구조 효율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슬라브가 처지는 무거운 하중을 받는 철골 보아 같은 경우는 20m가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 트러스로 할까 좀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면 좀 트러스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어쨌든 H형광을 사용한 철골보가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보가 15m를 기준으로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의외로 15m가 넘어가면 균열, 그렇죠? 계산은 되더라도 균열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균열 제어 때문에 15m 한 거지. 뭐 균열 제어가 막아진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보도 프리스트레스 포텐션 보와 마찬가지로 더 큰 경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H형광과 만만 합성보가 있죠. 합성보도 또 장경관으로 또 설치할 수가 있겠죠. 요번에는 형광을 이용한 나무 형상의 철골 모멘트 골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밴쿠버 공항,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 공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둥이 나무 형상을 띠고 있죠. 그래서 나무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 기둥이 밑에는 H형광이에요. H형광인데 요쪽으로 뭐죠? 또 T형광 양쪽에 붙은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단면을 보면 이렇게 H형광에 T형광이 양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T형광이 요런 형태. 그렇죠? 하부에는 그리고 위에는 다시 H형광이 쭉 올라가죠. 파란색 H형광이 요런 형태를 띤 구조고 그리고 여기 가지 모양으로 그렇죠? 나무의 가지 모양으로 뻗쳐져 있죠. 그렇죠? 메인 중심에 H형광 기둥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렇죠? 장가지라고 하나요? 장가지가 이렇게 뻗쳐서 그렇죠? 뻗쳐서 모멘트 골조를 형성시킨 건데 이게 보면 이게 경사 버팀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둥에 경사 버팀대를 설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거더가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보의 순스판을 줄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의 경관이 크면 클수록 불리하다고 했죠. 구조적으로 휨 모멘트가 크기 때문에 이 버팀대를 통해서 순수한 보의 경관을 줄여줘서 구조적 효율을 꾀한 형태. 그죠? 꾀한 형태고 그리고 구조적 조형미로서도 좀 수료할 수가 있죠. 그렇죠? 수료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그 경사 버팀대를 사용하는 이런 구조로서도 어떻게 보면 구조 미적인 면이나 구조적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디테일 면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볼트로 이렇게 줬는 데 있죠. 장가지들은 다 이게 시공 편의성을 또 도모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마 공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기둥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듈화 시켜야 됩니다. 모듈화 시켜서 제작성이나 생산성을 또 향상을 시켜야 되겠죠. 또 구조계획이나 건축 계획을 하실 때 그리고 계속적인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나타나죠. 메인 중심에 이렇게 쭉 그렇죠? 기둥이 있고 밑에는 아까 그
십자 형태, 그죠? 십자 형태의 기둥이 되는 거고, 위에는 또 뭐 이렇게 H형광만의 기둥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 뻗듯이 이렇게 뻗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때로는 여기에 이렇게 보행로라는 게 브릿지 같은 게 있죠. 여기에 이제 케이블로 또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이렇게 매달아서 이런 골조를 형성시킬 수 있고 구조적 조형미를 또 높일 수 있다.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나무 형상의 이것도 철골 모멘트 골조인데 이번에는 원형 강간을 사용한 겁니다. 원형 강간, 여기 원형 강간이죠. 원형 강간도 뭐 어떻게 보면 테이퍼지게 만들었죠. 이렇게 그쵸? 여기 두툼하고 밑둥은 얇고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땀 한 땀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 땀 제작을 해야 되지만 또 그만큼 또 그죠? 조형적인 멋은 있는 거죠. 이거는 싱가포르에 있는 이온 오차드몰 네, 쇼핑몰에 있는 그림인데 이거 캐노피인가요? 캐노피에 어떻게 보면 어떤 쉼재를 이거는 이제 중심에 가지가 끝까지 안 올라갔네요. 여기서 장가지로 그냥 이렇게 변형이 돼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나뭇가지 형상을 만들고 그래서 이 지붕면을 받침부 이런 받침부를 늘려준 거죠. 그렇죠? 많이 늘려줘서 이것도 결국 이런 쉼재 이런 그 격자 형태의 그렇죠? 이 쉼재의 순스판을 줄여준 거죠. 그렇죠? 이 지붕면에 받침부를 늘려서 순경관을 줄임으로써 구조적 효율을 꾀한 거죠. 그렇죠? 이런 데에서 받침부가 많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구조적 조형미로서 많이 시도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요번에는 우리나라 그 가평에 생명의 예배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인터넷상에 찾아보시면 그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한번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찍어본 사진인데 이거는 그 목구조 러시아산 홍송이라고 하나요? 척송이라고 하나요? 이런 그 목재와 그 다음에 이 철골들이 조합된 겁니다. 철골들이 조합돼서 만들어진 구조인데 여기 보면 기둥들이 이렇게 보면 목구조, 그렇죠? 그 홍송인가 적송인가 하는 그 러시아산 소나무가 목구조로서 기둥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뭐 뒤쪽에 가면 철골 기둥도 있습니다. 철골 기둥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붕을 또 그 골조 안에 또 하나의 골조인데 그거를 지붕을 덮고 있는데 이게 플레이트로 만들었습니다. 플레이트 보이시나요? 플레이트가 격자로 그렇죠? 격자보 형태로 매달려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철골 플레이트를 사용한 어떻게 보면 격자보에 이 통나무들을 이렇게 껴놓은 형태입니다. 그 위에서 한번 잡고 밑에서 한번 잡고 그렇죠? 그래서 목재와 상하부에서 접합되는 이런 철골 플레이트 격자보로서 어떻게 보면 대공간을 형성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재미있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기 자세한 그림인데 여기 보면 플레이트 격자부가 위에는 좀 크고요. 그렇죠? 밑에는 또 작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또 지나가죠.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고 그 격자부 형태로 이렇게 설치됨을 알 수 있고 여기도 뭐 통나무가 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 플레이트가 이렇게 껴서 형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목구조 목구조도 한국 전통 목구조가 있죠. 그래서 중목, 무거운 목재를 어떻게 보면 나무의 그 원래 크기를 좀 다듬어서 바로 사용하는 그죠? 이런 큰 목구조 나무를 사용하는 중목구조 그 어떻게 보면 전통 한국 목구조가 있는데 이게 뭐 공포라고 하죠. 공포의 종류에 따라서 좀 우리나라 최초의 그 목구조는 주심포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다포개라고 해서 공포가 요 사이에 또 이렇게 세우죠. 기둥 라인뿐만 아니라 여기는 다포개라고 하고 발전 이렇게 넘어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입공개라고 해서 또 공포가 좀 심플하게 변했죠. 입공개 이렇게 넘어오는 형태인데 자세한 내용은 뭐 그냥 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한국에 대한 전통 목구조에 대한 구조계에서도의 관심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를 너무 좀 모르고 있죠. 그죠? 구조 엔지니어들이. 근데 목구조도 어쨌든 좀 구조 엔지니어들이 좀 전통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목구조에 대한 관심이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래 그림은 수덕사의 대웅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정면이고 측면. 그렇죠? 아주 수려하죠. 그렇죠? 수려하고. 여기도 계속적인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주심포인가요? 되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주심포계에 해당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덕사의 대웅전. 근데 목구조의 단점들이 있죠. 목구조의 단점들. 목구조는 일단 여기도 약간 크랙들이 보이죠. 갈라짐이 보이죠. 그래서 목구조는 일단은 그 함수율, 나무가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함수율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건조가 되면서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오래, 그렇죠? 오래 세월이 되면 그것들 때문에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렇죠? 함수율 때문에 좀 많이 갈라진다. 세월이 지나면. 그게 좀 단점이고. 그 다음에 또 목구조는 화재에 약하죠. 그렇죠? 불에 약하다. 그것도 단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좀 보완을 해야 되죠. 보완을 한 게 어떻게 보면 현대에 넘어오는 어떤 고강도, 고성능 목구조 재료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어떤 구조용 집성재, 여기 보면 목재를 이렇게 쌓아 올렸죠. 이렇게. 그렇죠? 적층으로 쌓아 올리고 그 안에 이제 강하게, 그렇죠? 악교라든지 이걸 통해서 붙이는 형태죠. 그래서 글루랩이라는 것은 아마 그 제품 이름입니다. 이런 아마 독일 쪽에서 개발돼서 한국에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구조용 집성재 글루램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예전에 성당을 할 때 몇 번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루램들은 선별된 건조 목재로서, 그렇죠? 건조를 잘 시켜야 되죠. 섬유 방향이 평행하도록 서로 적층하여 높고 안정성이 높은 구조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제조들을 접착시키는 겁니다. 접착하여 제조되는 공학 목재, 그렇죠? 공학적으로 고강도의 목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이렇게 허용 용역들이 있습니다. 목재별로 등급들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조 엔지니어들이 뭐 허용 휘묵력이라든지 뭐 압축력을 고려를 해서 목 구조에 대한 구조 설계를 하게 됩니다.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래서 요거는 전 어떻게 보면 접합부들이죠. 접합부들은 이렇게 강판 보이시나요? 강판과 볼트 보이시죠? 볼트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강판과 접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접합부의 효율성을 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볼트와, 그렇죠? 강판들이 접합부에 군데군데 쓰인다. 그래서 어쨌든 접합부 성능을 발휘한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 공면으로도 돼요. 지금 국내에 적용된 글루램이라는 그 고강도 현대 목재를 갖고 제작한 걸 보여드리는데 곡선이죠. 테이퍼지게 곡선으로, 그렇죠? 이거는 뭐 돔이죠. 돔이고 여기 뭐라 그랬죠? 아치할 때 압축링, 그렇죠? 압축링이 되는 거죠. 돔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작할 수 있다는 거. 곡면으로도 자유롭게, 그렇죠? 제작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장습한 구조에 또 사용할 수 있다. 강도도 되게 강해요. 강도도 되게 강해서 콘크리트보다도 훨씬 큰 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비싸죠. 그죠? 비싸요. 철보다도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그렇지만 또 미관적으로 수려하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또 친환경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런 것도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대 고강도 목구조는 이거는 외국 사례죠. 이것도 앞에 이전에 동영상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스페인 세비야에 있는 메트로폴 파라솔, 그렇죠? 여기 밑에 파라솔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중앙부는 제가 방문해서 뭐 확인할 수는 없어서 그때 앞에 예전 강의했던 이거 철근 콘크리트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를 철골이라고
그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철골 구조로 어느 정도의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부재 중에서도 일부는 이제 철골이고요. 수평 부재도 그 일부만 이제 목재죠. 목재죠. 근데 이제 이 목재는 방수에 대해서 좀 뭔가 개선을 시키고 내와 내구성 이런 것들을 강화시켰고 뭐 코팅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강도 고성능 그렇죠? 공학 목재로서 개발을 한 거죠. 개발을 하고 접합부라든 것도 연구를 해서 만든 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첨단 어떻게 보면 현대 고강도 목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공간, 가장 장경간을 구현한 그렇죠? 목재로 지은 구조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해서 보면 여기 접합이 어떻게 습니까? 여기 목재와 목재의 접합이 가세 플레이트와 볼트를 사용해서 그렇죠? 여기 보이시죠? 접합을. 그래서 연결부에 대한 연구들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 보이시는 그 루프 브레이싱도 있죠. 강봉으로 만든 루프 브레이싱을 사용해서 쭉 이렇게 만든 형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예, 계속되어야 되고 개발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옥상부, 지상부, 보행로가 있잖아요. 보행로, 관람 보행로가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접합 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보행로에 같은 경우는 뭐 어쩌면 밑에는 철골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무지주 공간을 구현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의 구조 시스템으로서 또 목재도 고강도 고성능이 나왔기 때문에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단점 물론 있지만 그거는 또 개선돼야 되겠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조립부가 있습니다. 빌트업 빔이라고 하죠. 빌트업 빔. 이거는 읽어볼게요. 2개 또는 그 이상의 부재를 접합하여 하나의 부재로 만든 것을 조립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H형광 같은 경우에는 기성 아병형광이 있잖아요. 아병형광이 있는데 그거보다 큰 사이즈로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철판을 하나, 2개 상하 프렌지와 외부재를 용접을 형태로 크기에 맞게 조립부 형태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조립부 형태는 테이퍼지게 단면을 크게 어느 부분은 작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게 아까 대표적으로 PEB 구조가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조립부는 보가 단일 부재와 어쨌든 거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재의 접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의 용접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연결부를 뭘로 했죠? 고력 볼트로 했어요. 그렇죠? 고력 볼트로 앵글도 사용했고요. 이런 조립부고 아마 세 번째 그림은 목재인 것 같아요. 못을 박네요. 나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설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집성 목재 앞에 설명했던 이건 악교 같은 걸 붙이겠죠. 악교 같은 걸 붙여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따라서 조립부는 용접, 그 다음에 볼트, 못, 악교 등과 같이 접합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설계할 때. 그래서 이들 접합 요소에 부담하는 힘은 어떻게 보면 보의 각 부분에 전달되는 수평 전단력.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잘 체크해서 구조 엔지니어들은 그거에 맞게 잘 접합부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성보역 컴포지트 빔이라고 하는데 컴포지트 빔은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이질 재료가 하나로 결합하여 단일 부재처럼 거동함으로써 외력에 대해 효율적으로 저항하는 보를 우리는 컴포지트 빔, 합성보라고 하고요. 합성보의 구조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재료의 장점을 활용해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위치에 부재를 잘 조합해서 단일 부재처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2개의 그림은 일종의 철근 콘크리트 보의 구조 보강 차원에서 철판 보강을 하거나 또는 탄소자문 시트 보강을 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일종의 보면 구조 보강이지만 합성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아래 그림에 H형광 보에 스터드 볼트를 사용을 해서 그렇죠? 슬라브와 강하게 전단 연결재로 연결시킴으로써 T형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것도 합성보죠. 이걸 노출형 합성보라고 많이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 안에 거는 그 철골 부재를 어떻게 보면 R15 안에
그렇죠? 신부에 매입시켜 놓는 거죠. 이거를 매입형 합성보라고 해서 요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많이 사용해 있던 어떻게 보면 합성보였고요. 이제 그 밖에 이제 현대에서는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렇죠?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거 그냥 설명만 드렸어요. 철판 노출형 합성보. 이거는 TSC 빔이라고 하는데 철판이 바깥에 노출되어 있고 이 안에 콘크리트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철판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형태의 합성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노출되는 강제보가 그죠? 상부의 콘크리트 슬라브와 전단 연결지에서 합성된 합성보. 이 안에 콘크리트가 충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시공적 용이성, 그렇죠? 물론 잭스포트를 대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동바리를 많이 배제할 수 있으니까 시공에 용이하고, 그렇죠? 그리고 철판이 정모멘트가 걸리는 하부 쪽에 철판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것들이 인장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뭐 그렇죠? 그리고 압축부에서는 슬라브가 압축부로서 그렇죠? 단면을 받으면서 효율성을 꾀하는 합성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뭐의 합성보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 하위구조가 개발한 합성보입니다. 합성보인데 이렇게 보면 이거는 조립 트러스가 R15 안에 매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립 트러스가 매입된 합성보라고 해서 그죠? 저희는 뭐 일명 시트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푸집이 달려 있고 여기에 그 조립 트러스가 매입돼서 그렇죠? 시공 중에는 이 조립 트러스가 호리빔 그렇죠? 트러스 역할로서 잭서포트를 최소한으로 붙이고 동바리가 없이 설계하기 위한 거고 콘크리트가 타설하고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는 거푸집이 제거되면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 같은 형상의 그렇죠? 콘크리트 면이 노출된 보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매입형 합성보의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강제보가 콘크리트의 적절한 피복 두께로 완전히 매입되어 있음으로써 앞에서 봤던 노출형 합성보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내화가 효율적입니다. 내화적으로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가 둘러싸여 있고 이 안에 타설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콘크리트가 처짐 및 진동을 줄여주죠. 사용성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면 히트빔, 하이트러스 빔의 조립 트러스 매립형 합성보의 동영상을 예전에 홍보 자료 차원에서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또 거기에 또 각 구조 시스템에 대한 장단점을 또 막 열거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이 빔뿐만 아니라 뭐 RC, 스틸, 뭐 PC 이런 거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형태에 따른 적용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격자보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붕이 30m 곱하기 45m의 장방향 기둥인데 여기 보면 격자보가 이렇게 장방향 쪽으로 두 개, 단방향 쪽으로 두 개 설치되고 그 사이에는 뭡니까? 이게 보면 언더텐션 뭔가요? 언더텐션 저번 시간에 배웠죠. 언더텐션 인장 구조 시스템에서 언더텐션 보가 이렇게 껴있는 형태 이런 형태도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형태학적으로만 보면 이 격자보는 뭐 목재로 구현할 수도 있고 그림에서는 목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철골로도 구현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철근 콘크리트 보로도 구현할 수 있고 그죠? 격자보는 그리고 이거 언더텐션을 이용해서 또 뭐 구현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그렇죠?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 포스트는 아마 기둥은 여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격자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거 형태로 또 구현할 수가 있다.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형태로 이거는 60m 곱하기 60m의 정방향 평면을 기준으로 그렇죠? 이렇게 원에 해당되는 기둥에 거더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격자부를 만든 겁니다. 격자부를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렇죠? 이렇게 여기는 걷어에 넣고 여기 기둥이 있네요. 이렇게 설치돼서 요것도 요 빔을 연속부 형태로 이렇게 쭉 보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구제구 형태로 이쪽은 이 방향, 어쩌고는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형태로 적용을 했죠. 저희도 예전에 한번 이런 형태로 적용한 적이 있는데 이런 형태는 유리한 점이 이 빔은 한쪽에서는 등분포, 한쪽에서는 두 개의 집중하중이 걸리고 여기도 두 개의 집중하중과 등분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모든 빔의 어떻게 보면 크기나 형태가 동일하게끔 그 단면이 똑같게 나오게끔 만들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또 이거는 또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사용하면 좀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재로도 구현할 수 있고 또 철골, RC 뭐 이런 식으로 또 구현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모듈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듈일 때 그렇죠? 뭐 구조미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번에는 이렇게 절판형 공간 지붕에 사용되는 격자부인데 그렇죠? 뭐 위에서 평면이 이렇게 쳐다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로 경사에 따라서 뭐 이런 빔도 가고 그렇죠? 또 이쪽으로도 또 지나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격자부 형태 그렇죠? 절곡판 형태로 누워있는 슬라브잖아요. 누워있는 지붕면을 형성시키면서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형태도 일종의 격자부로서 구현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피라미드 형태, 절판형 이렇게 구조계획을 지붕망을 이렇게 계획할 때 여기도 보면 이쪽 방향에 뭐 기둥이 있겠죠. 뭔가 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여기 지지부재가 또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이 경사면의 그 인면을 격자부 형태로 그렇죠? 격자부 형태로 이렇게 구현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번에는 곡면도 그렇죠? 곡면 공간 지붕에도 그렇죠? 요 면을 기준으로 볼 때 곡면을 이렇게 격자부 형태로 구현을 해서 형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건축계획이나 구조계획을 할 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요렇게 기둥이 여기만 있어요. 여기 기둥이 이렇게 기둥이 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지를 쳐서 요거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여기 그래서 요 틀을 일종의 뭐 아까 가지 형상의 그쵸? 형태를 띈 구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플랫슬라브 그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플랫슬라브 같이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 네 개의 모듈을 통해서 나머지 그렇죠? 구조를 형성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곡면으로도 그렇죠? 곡면으로도 형성시킬 수 있고 그렇죠? 다양한 형태로 이런 구조 시스템을 여기 보면 기둥도 한 모듈에서 4개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이런 기둥들을 설치해서 또 뻗쳐 나가서 그렇죠? 이 부분을 형성시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 접합도 이렇게 뭉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합을 시키면 되고요. 이런 것들도 계획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모임 부분 보면 이 격자부에 힘이 전달해서 요런 부분 그러니까 두 개의 격자부가 붙는 경우 이거는 뭐죠? 세 개의 격자부가 붙는 형태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리드 구조에서 평면상 직교 형태와 경사 형태로 계획된 구조재의 방향에 따른 하중 전달은 두 방향 또는 세 방향으로 계획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디테일의 복잡성을 고려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삼각형 형태의 부재 조인트는 어떻게 보면 이 경사져서 이렇게 작용할 경우에는 이 가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가세 없이 풍하중 전달에 어떻게 보면 견고한 지붕면 또는 바닥면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뭐래요? 루프 브레이싱이라고 하죠. 루프 브레이싱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또 루프 브레이싱을 배제할 수 있는 또 장점이 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요거는 또 격자부 중에서 심해 전달했다는 분류입니다. 심해 전달했다는 분류인데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두 방향으로 힘을 전달하는데 여기 양 단부가 캔틸레버로 한 2.5m 정도 돌출되어 있고 30m 곱하기 30m의 지붕을 덮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격자부 형태로 이렇게 좀 이렇게 경사도 졌네요. 경사도 져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렇죠? 지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격자부 형태로 구현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구조 미적으로도 또 그렇죠? 좀 수료할 수도 있겠죠. 큰 모듈의 격자부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부분 작은 요소의 또 모듈의 격자부가 또 있는 거죠. 이렇게 형성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요번에는 세 방향으로 힘이 전달되고 한 변이 5.4m인 육각형 그리드 지붕. 육각형이면 하나, 기둥이 둘, 셋, 넷, 다섯, 6개. 보이시죠?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그리고 이거를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해서 그렇죠? 그리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더에 그렇죠? 거더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죠. 이런 식으로 삼각형 형태의 형태를 내면서 격자부로 격자부 형태를 띠는 구조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저거 같아요. 조인트 부분인데 목재 그렇죠? 목재 같죠? 이거는 뭐 철골로도 구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콘크리트도 구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요번에는 격자부 중에서 레이어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위에 그림은 단일 그렇죠? 볼을 위한 그리드인데 여기는 이 접합부가 이렇게 강접으로 이렇게 엮여 있죠. 여기는 뭐야? 그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에. 그렇죠? 접합은 이게 좋겠죠. 그렇죠? 여기도 조인트 이건 트러스인데 이런 부분이 같은 레이어에서 붙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패싱을 시킨 거죠. 그 사이사이 껴서 이거는 시공적인 것으로는 또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고 이렇게 한 켜로 만들 수도 있고 두 켜로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중 및 다층으로 된 그리드 형태의 구조물은 건축적으로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고려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단면의 크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에 거 선형 형태의 구조 시스템보다 이 밑에 트러스가 유리하겠죠. 유리를 한데 단층 그리드보다 절점 부분에 해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단점이 있고요. 하지만 상하로 부재를 겹쳐 놓으면 부조재의 단면이 약해지지 않고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접합부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그냥 패싱시키는 이런 디테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요번에도 레이어에 따른 격자부의 분류 중에서 요번에도 이거 보면 기둥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하나의 한 모듈에 대해서 4개의 기둥이 있고 거기가 격자 형태로 그렇죠? 때로는 이렇게 오프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격자 형태를 띈 구조 형식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일층 레이어에 의한 평면 지붕의 격자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요번에는 그 35m 경관의 집성재 거더로 구성된 레이어가 두 켜인 지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기둥이 여기는 좁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집성재를 나란히 놔서 큰 볼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작은 볼을 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기둥이 거의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죠. 가까이 여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큰 기둥에 결합되어 있는데 이제 집성재를 집성볼을 어떻게 보면 근접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같은 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설계할 수도 있다. 그렇죠? 한번 참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요번에는 삼각형 형태네요. 그렇죠? 측면 길이가 25m의 삼각형 평면을 구성하는데 테두리보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또 격자로 이렇게 내서 이런 모양을 또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죠. 테두리보에 지지된 삼각형 모양의 그리드 지붕.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고, 이것도 뭐 강구조로도 구현할 수 있고 콘크리트로 구현할 수도 있고 목재로도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요번에는 또 그쵸? 여기는 15m에 13m의 평면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기둥의 위치들이 어떻게 보면 단일점으로서 이렇게 지지되어 있는 지붕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이제 목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테일이 기둥에 형성되어 있는 디테일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둥들이 한 단일 부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개의 부재로 쪼개져서 여기에 그죠? 격자보가 껴있는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디자인도 디테일도 또 구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4m 곱하기 2.4m의 정방향 모듈로 구성되며 기둥의 다점에 지지되는 그리드, 그죠? 지금 나무 형상 구조죠. 여기 보면 그죠? 나무 형상 구조로 경사형 버팀대가 있어서 경사형 버팀대로서 지지부를 많이 다점의 지지 구조를 형태를 많이 시켜서 형성시킨 거죠. 그렇죠? 이것도 앞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구조 시스템을 적용 가능한 구조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형상 구조 시스템으로서 요거는 82.8m 곱하기 92.6m의 평면으로 구성된 이것도 또 나무 형상 구조 시스템. 그렇죠? 이런 것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의 휨제로서의 순경관을 줄여주는 구조적 효율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 버팀대, 경사 버팀대가 가세 역할도 합니다. 가세를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풍하중에 대해서도 횡력에 대해서도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또 시간이 오래 계속 가고 있어서 제가 마음이 급한데 휨 저항 구조 시스템의 사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앞에 강좌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골조가 어떻게 한 방향으로만 가 있죠. 그래서 일방향 빔 시스템 가로 정렬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하중을 이렇게 일방향성으로 보내는 타입이고, 이게 이제 골조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등 간격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짧은 간격, 큰 간격으로 보내고 캔틸레버 형태로도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로도 이렇게 일방향성으로 테두리 보에 골조만 만들고 일방향성 슬라브 시스템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중앙에 몰아놓고 바깥쪽으로 캔틸레버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이 정사각형 격자로, 근데 기둥이 모서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변 쪽에 있죠. 이렇게 형성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그재그 형태로, 그렇죠? 지그재그 형태로 그 아래 기둥을 배치해서 위에 슬라브를 구획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구조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중전달은 나무 가지 패턴. 여기 보면 기둥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고 여기서 나와서 안에 골조를 또 만들고, 그래서 가운데 슬라브는 이방향성으로 흩어지고 외곽에 있는 거는 두방향성. 그죠? 두방향성. 이건 자유단이니까 흘러가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힘을 전달시키고, 방사형 패턴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힘을 이렇게 일방향성으로 보낼 수도 있고, 요 경사교차형으로도 만들 수 있다. 기둥.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경사격자형.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바둑판 모양의 기둥 배열이나 일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불규칙하고, 그렇죠? 경사진 패턴으로 또는 방사형 패턴으로 또 나뭇가지형 패턴으로도 충분히 구조적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계속 이런 걸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기둥도 항상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을 필요는 없고 항상 경사져서 설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사고의 폭을 평면이나 정형에서 좀 벗어나서 비정형과, 그렇죠? 비정형으로 이렇게 좀 삐딱한 시선으로 좀 입체적으로 확장을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리고요, 요번에는 솔리드한 외부를 가진 게 보드의 외부 부분이 막혀 있다는 거죠. 외포 있는 격자보 시스템이고, 또 이렇게 뚫려 있는 것도 있죠. 유공보라고 하죠. 유공보 뽕뽕뽕뽕 구멍 뚫려 있다는 것도 있고요. 트러스는 아시겠지만 삼각형대로 외부가 뚫려져 있고요. 어쨌든 이게 솔리드 외부 격자보의 시스템.
살펴볼 게 기둥 위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몇 각형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 맞죠? 기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인가요? 하나, 둘, 셋, 넷, 육각형이네요. 육각형에 포스트를 이용하고 거기에 격자부 형태로, 그렇죠? 기둥과 기둥을 테두리 보여서 균등한 삼각형 모양을 형성시키는 구조 시스템, 격자부 시스템도 만들 수 있다. 이번에는 기둥이 어디 있을까요? 기둥이 여기 변 쪽에 있네요. 그렇죠? 변 쪽에 지붕 모양으로 보면 변 쪽에 있고, 그다음 이거를 기준으로, 그렇죠? 이렇게 큰 보가 가 있네요. 그렇죠? 격자부 형태의 골조가 가 있고, 이 사이를 또 이렇게 또 격자부 형태로 푼 형태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형성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한번 유심히 보시어서 상상의 날개를 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되죠? 기둥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죠. 기둥, 그렇죠? 변 쪽에 있는 기둥이 두 개씩가 있네요. 두 개씩, 그렇죠? 두 개씩 있고, 그렇죠? 거더를 이렇게 거더를 설치를 하고, 테두리버 쪽으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빔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또 작은 빔을 설치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보호의 계획도, 그렇죠? 빔이 많은 형태죠. 빔이 많은 형태로 계획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그렇죠? 중앙에 집중적인 격자부를 만들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요. 기둥 위치를 먼저 살펴보시면 외곽 쪽에 기둥이 쭉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기둥을 기준으로 경사 격자부, 그렇죠? 경사 격자부 형태로 경사 패턴의 균일 격자부 형태를 구현한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하중 전달했다는 바닥 구조 시스템. 이거는 플랫플레이트 슬라브죠. 기둥만 있고, 그렇죠? 그냥 플레이트 깔끔하게 설치하고. 이거는 플랫 슬라브 시스템, 그렇죠? 예전에 배웠죠? 드롭 판넬 있고, 이거는 일방향 거도 시스템, 그렇죠? 일방향성으로 슬라브를 구현하고, 이거는 보가 3면이 있네요. 3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는 지지부가 없잖아요. 슬라브 입장에서 보면 3변 지지 슬라브죠. 이런 식으로 구현도 가능하다. 그렇죠? 요거는 많이 보는, 그렇죠? 이방향, 그렇죠? 거더 시스템. 빔은 없네요. 두껍게 치면 되죠. 이거는 조이스트 슬라브를 이용한, 그렇죠? 원웨이 슬래브죠. 그렇죠? 리브 슬라브라고 하고 조이스트 슬라브 이렇게 보고, 거더는 이쪽 보만, 그렇죠? 이거는 원웨이 거더 시스템, 그렇죠? 볼 수가 있고요.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이방향 거더 시스템의, 그렇죠? 뭐라 그랬죠? 와플 슬라브, 그렇죠? 조이스트 슬라브가 격자 형태로 들어가 있는 그 와플 슬라브도 구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출 천장인 경우는 되게 또 수려하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두 개의 골조에, 그렇죠? T 형태의, 이건 보통 PC로 많이 하죠. 하프 PC로 T형 슬라브로 구현도 가능하고요. 뭐 캔틸레버 슬라브는 다시죠. 고정단 쪽에 캔틸레버 형태로. 이거는 일방향 거더 시스템이네요. 일방향 거더 시스템이 여러 개로 설치되어 있고, 이 슬라브가 연속 슬라브로서 쭉 연속이 되어 있고, 일부는 캔틸레버로 설치되어 있고, 그렇죠? 이런 시스템도 구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게요. 단차를 이용한 바닥판의 구성. 이것도 이렇게 기둥을 기준으로 슬라브를 단차를 스키플로라고 하죠. 이렇게 줘가지고 형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둥을 바닥판의 중앙에 놔서 스키플로 형태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어떤 미술관에서 본 것 같아요. 계단인데 이런 형태로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계단 형태의 데크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만든 형태를 본 것 같은데, 이거는 전 기둥을 중앙에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모서리 쪽에 넣어서 스키플로 형태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한번 살펴봐셔서 건축 계획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는 그죠? 어떻게 보면 경사 슬라브를 램프 형태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들 많이 하시죠? 램프 형태로 구현을 해서
그죠? 이런 거, 그죠? 램프 형태로 구현을 해서 구현할 수도 있죠. 인사동의 쌈짓길인가요? 여기는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 램프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사 슬랍으로 해서 예, 이렇게 또 구현을 하면 그죠? 독특한 독창적인 또 건축 계획을 또 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형태의 단차를 이용해서 여기도 포스트를 보십시오. 벽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벽체는 오른쪽 슬라브와 왼쪽 슬라브의 지지점 역할을 하게 되죠. 여기는 단차가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그렇죠? 공유하면서 각 모듈별로 슬라브의 단차를 스캐플러 형태로 그렇죠? 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계획도 가능하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또 수업하게 됐는데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